굿모닝 YTN 3부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가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품 전달 하루 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공방은 계속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정부 측 방송인 알카히라는 현지 시각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을 위해 라파 국경 검문소가 금요일에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의 라파 검문소 부근에는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경 통과를 기다리는 이집트 자원봉사자들의 텐트도 설치돼 있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ع 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مش هنسيبهم ومش هنتحرك من هنا الا لما المساعدات تخش فلسطين وتخش غزه تخش ل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구호 물품의 가자지구 반입에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최대 20대의 트럭이 이집트에서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럭의 규모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t shouldn't be 20 trucks, it should be 2,000 trucks, and we shouldn't have to be making these choices. But those choices are being made and they're being discussed with the Egyptians. 하지만 구호품 전달을 하루 앞둔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향해 로켓포를 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전선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호품 전달 조치로 가자 지구의 상황 호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가자 지구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홍해에 있는 미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예멘 반군발 미사일 3기와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9일 발표했습니다. 펠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 구축함이 이날 오전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 3기와 드론들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예멘발 미사일 등이 홍해를 따라 북쪽으로 비행하고 있었다며 미사일 등의 목표물을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내부의 타깃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피해가 엄청난데 유엔은 가자지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반쯤 묻힌 채 겁에 질려 있습니다. 도구락은 2손뿐이지만 다행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갓난 아기부터 서너 살 꼬마까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0% of all the cases that I've seen have been children. A lot of them have been like this. They've lost one or two parents. 거주 지역에 폭격이 집중되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가자지구 사망자 3,400여 명 가운데 25%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로 죄 없는 어린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ولا في انذار ولا في اي حاجه لانه دوله حقيره ارهابيه اسرائيليه وليس دوله اسلاميه دوله ارهابيه امريكيه.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조정, 보상 체계 개편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한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면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직접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정부가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여전히 의협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20에서 40%를 대학에서 지정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로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를 대상으로 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그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방 출신 의대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방에 남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의사는 절반 안팎이 지방에서 근무했지만 수도권 출신 의사는 14%만 비수도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동아대와 부산대 등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 80%를 지역 학생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의료인 의무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병원 수련회와 교수 정원 확대, 지방병원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지방의료인 양성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무 선발 비율과 별개로 아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그보다 앞서 의사협회의 대규모 증원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짐 조던 의장 후보는 내부 이탈표로 2차례 선출이 무산되자 더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 임시의장이 내년 1월까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We made the pitch to members on the resolution as a way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get back to work. We decided that wasn't where we're going to go. 미 의회는 공화당 내분으로 사실상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 처리는 물론 다음 달 중순 이후 셧다운을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합니다. 특히 네옴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사우디에는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5개 그룹의 총수를 포함해 경제인 130명이 함께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건설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농업, 청정에너지와 방산 등 중동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큰 폭의 세수 오차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다며 한 번은 나눠먹기식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먼저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예측 실패를 추궁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이거 사과하셨어요? 3월에 24조 원 펑크 났어요. 6월에 약 40조 원 펑크 났어요. 8월에 약 50조 원 펑크 났어요. 3월부터 예측했잖아요. 올해 그 세수 재축의 결과 보면 예산 대비해서 59조 1천억의 이 오차가 나고 있어서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시죠. 이러한 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에 어떻게 국무회의가 모두 입을 닫고 R&D 대규모 삭감이 이렇게 결정됐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R&D 예산이 단순히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자체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단 3년이 걸렸다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난 R&D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분절적인 이런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데 도전적인데 혁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R&D는 늘리자.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며 세계 경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중국 논란에 대해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어제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 사장이 한전 창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고 한전 전문가도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임명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냈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국감장에 있는 산자위원 모두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중앙일보에 실린 빈대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 빈대가 출몰해서 문제란 소식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내에도 빈대 의심 신고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 실제 이 중에 빈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됐고 이번 주에는 대구의 한 사립대 기숙사에서 신고가 들어온 벌레도 빈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사우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란 점, 그리고 대구 대학 기숙사는 얼마 전까지 외국인 교환학생이 사용했다는 점이 유입 경로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빈대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시설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면 같은 세상 다른 삶, 흔한 삶들에게는 박탈감이라는 제목이 써 있는데요. 이 기사는 과도하게 높아진 평범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에는 고물가를 잊게 하는 화려한 삶의 모습들이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연예인의 삶을 다루는 관찰 예능 등에서는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를 즐기는 장면들, 또 값비싼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사용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장면 등이 나오는데 스타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낮춰서 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게 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 함께 나옵니다. 이에 대한 분노나 반발 심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 수치에 기반해 진짜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을 알아보겠다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200만 회에 가까울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부럽지가 않어라는 제목의 노래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평범 그리고 평균이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K바이오 코로나 신약 후유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아래에는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는 국내 여러 개발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개발을 중단했거나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개발 중단과 실패로 인한 피해를 해당 기업에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이 떠안았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K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사에서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여러 기업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유하면서 K바이오를 잠식한 불법 주가 부양 의혹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약 개발 과정을 주가 부양 의혹과 연결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패에서도 경험이 쌓인다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축적하면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이 예상됩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텅 빈 국산 메타버스. 코로나19 비대면이 확대되던 시기에 국내 여러 업체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가상 공간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한두 개의 서비스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사실상 힘겹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업체들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조직을 축소하거나 해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억 원씩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하루 방문객 수가 200명에 불과해서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반적으로 암울한 전망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혼합현실이나 확장현실 등이 개발됨에 따라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지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메타버스들마저 사라지게 될지 혹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10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이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 전의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가운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저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시세 조종 의혹은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금감원은 김 센터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번 출석 통보에 따라 금감원 수사가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A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 가운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친부인 30대 남성 A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인 20대 여성 B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친부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친모 B씨는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에 있는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딸을 혼자 돌보던 도중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분유에 타서 먹인 뒤 아기가 구토하고 코로 분유가 나오는데도 내버려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어제입니다. 이제 예상대로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죠. 어제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하고 그다음에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금통위원 6명 중에 총재 빼고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쭉 그랬거든요. 예, 뭐 올해 계속 동결하면서도 이제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뭐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앞으로 이제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건 이제 그 통화정책 금통위를 하고 이제 보도자료를 한두 페이지 정도로 뿌리는데 마지막 문단에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표현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8월 결정문이었죠. 우리 이제 8월 달 회의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장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표현을 사라졌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의미가 있게 봐야 되는 게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수사 요구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금통위의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결정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은의 금통위가 열리고 나서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그리고 금통위의 내용을 언론에서 어제 오늘 이제 쓰기로는 매파적 발언,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파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강도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졌고 대신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거를 뭐 계속 떨어지는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낮아지는 거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동결하거나 인상할 때 명분은 지금 가장 큰 거는 대외 빼놓고는 물가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거든요. 대신 가계부채를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가 쪽에서 가계부채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 내년 거의 상반기까지는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FOMC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는 11월과 12월 2번 남아 있고요. 11월은 이제 11월 초에 있고 우리 금통위는 한 번 남아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FOMC를 우리 한 번 보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건데 지금 미국 연준의 11월은 거의 동결 가능성이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외적으로 우리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우리는 이제 동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내년 초에 그리고 내년 연중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연준이 올려봐야 한 번 정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3.5% 수준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네. 과거에도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끝까지 정책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쭉 횡보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최장이 1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올해 우리가 이제 한 2월 달부터 올렸으니까 13개월이면 사실 내년 1월이면 그 기간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2분기 여름 그쯤에는 인하할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입니다. 네. 지금 사실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이에 대한 대응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동 정세가 이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과거에 이제 뭐 중동 지역의 좀 불안, 특히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중동 전쟁 70년대, 80년대를 보면 이제 첫 번째 경로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급증하는 거. 두 번째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좀 다운이 되고 그게 우리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데 이게 중동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직 국제 정세적인 측면이라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주변 산유국들이 참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간접적으로 뭐 주변 산유국들 아랍 국가들이 뭐 하마스 정파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지금 각국의 사정도 좀 그렇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이제 유일한 가능성이 이스라엘 내에서만 사실 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국제유가도 그렇게 크게 안 오르고 세계 경제도 크게 안 흔들린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건데 최근에 이제 두바이 유가는 조금씩 좀 오르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물가를 자극하고 그 물가를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한국은행이니까 예의주시하겠다는 거 정도로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이창용 총재가 이제 1%대로 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 이른바 영끌족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는 이제 내년을 생각하면 한은이 이제 계속 금리를 동결을 몇 달을 아니면은 길게는 1년을 이제 동결해야 될 텐데 뭔가 이제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한데 과거에 했던 말은 보면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 시장 불안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뉘앙스들에 담겨진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물가하고 가계부채인데 물가는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이 될 거예요. 네. 2% 하는 목표인 2.0%까지 도달하는 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근에 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올랐긴 했지만 좀 일시적인 요인이었고 그런 게 점점 좀 안정이 돼 2%대로 내려갈 텐데 그러면 이제 명분이 가계부채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기억들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작년 2월부터인가요? 아무튼 3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그 전서부터 올렸었어요. 네. 그 올리면서 명분을 내세웠던 게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물가 쪽은 명분이 좀 약해지고 이제 가계부채만 유일한 명분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났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한은의 명분대로라면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은이 금리를 더 높일 수 이어지는 상당 부분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올려도 얼마 못 올리고 그럼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방향일 거고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거의 이제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니까 네. 그럼 한은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은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가계부채라는 이슈를 가지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에서 LTV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장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거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이번에도 또 가계부채에 어떤 자기들의 책임보다는 그냥 영끌족의 책임, 당신들이 문제다. 네. 이건 알아서 해라, 위험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 봐서는
물론 이제 뭐 한은의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높다는 거를 우려를 하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일종의 어느 정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네. 예, 그런 좀 의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이 또 이 영끌족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금리 9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연말까지 8%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텔레비전을 시청하신 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한국은행 금리 계속 동결했는데 왜 이렇게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냐 이거거든요. 근데 네. 이 몇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예, 네. 그리고 그 10년물 금리거든요. 사실 이런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사실 금융시장으로는 신흥국 금융시장에 들어가는데 이 신흥국 금융시장의 어떤 채권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중에 특히 10년물 금리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금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게 자금이 대출하고 이런 자금의 어떤 이동의 만기가 보통 연 단위로 많이 끊기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자금의 변화가 이동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자금을 좀 공급하는 자기들이 자금을 땡기는 그런 과정에서 네. 좀 연말 연초가 좀 자금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은 싸지죠. 네. 근데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은행채 조달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게 은행채 금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을 보면 22주 연속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값도 지금 상승 추세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수요가 좀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좀 높은 가격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럴 분들이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아파트 가격 상승 또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 예.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수요가 늘었다는 건데 그 수요가 늘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총재가 얘기했던 전부 영끌족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 그렇게 높은 금리 예를 들어 뭐 주택담보대출 지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상단이 7%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7%의 금리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을 때 투기적인 수요 1년 안에 7%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오르는 거는 이제 이사철도 맞물리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계속 연속 상승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투기 수요보다는 네. 실수요가 좀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연이 좀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좀 급락하고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 중에 특히 10년물이 많이 올랐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또 준거 지표라고 보는데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초에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을 내리기도 했는데 재정 적자가 상당하다는 말은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미국 행정부도 해야 되고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네. 예,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물량이 늘고 금리는 뛰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코로나 때 2020년에 이제 미국도 제로 금리까지 금리를 내리고 네. 그래도 경기가 살지 않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국 연준이 미국 금융시장 내에서 국채를 사고 대신 이제 사게 되면은 달러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더 퍼지게
근데 그게 지금 9조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4조 달러였는데 한 5조 달러 정도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작년 한 봄부터 그걸 좀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조 달러에서 한 8조 달러 정도 와 있고요. 1조 달러를 벌써 팔았죠. 그러면은 판다는 거는 뭐냐면은 국채를 시장에다 팔고 자기는 달러를 회수하는 거죠. 근데 국채 물량이 아까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신규 발행 물량도 있고 기존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던 자산, 국채도 시장이 또 나오고 그러면 채권 물량은 점점 더 많아지니까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오늘 밤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인데 오늘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이렇게 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금리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다른 국채보다 저게 5%를 넘었다는 거 10년물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미 몇 달 전서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5% 넘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의 또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리고 장기간 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그리고 한 번 더 또 인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국채 금리는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우리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식 시장의 약세, 환율의 상승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 참석해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이 어느 때보다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 미국의 성장세가 상당히 냉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길 바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너무 호황인 고용 시장도 좀 다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의 하락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올해 2분기까지 2.1% 한 2% 이상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한 1.89에서 2.0 정도로 보는데 평균적인 성장률을 그거보다는 올해 2분기까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지금 시장에서는 2% 약간 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3분기,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상당히 좀 경제가 좋아졌는데 다만 이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의 좀 과열이랄까 이런 거는 진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타이밍이 됐고 그리고 물가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역시 뭐라 그럴까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비 비중,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은 민간 소비가 한 70%, 우리나라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 쪽의 물가라든가 금리 때문에 쓸 여력이 없어지는 부분, 이게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 몇 달 전에 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0%대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월이 계속 지적을 한 거고, 뭐 이런 경제 성장이 지금 낮아지는 거를 파월이 원하는데 만약 민간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4분기 이후에 0%대로 안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뭐 파월의 발언인 것 같아요.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한 사람의 발언이 어떤 금융시장을 움직인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뭐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뭐 1%를 넘지는 않지만 저 정도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연준에서 계속 좀 긴축적인 그런 코멘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 시즌 4위 팀 NC가 화끈한 타격전 끝에 5위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4상 첫 말로 홈런을 기록한 NC의 서호철은 MVP에 뽑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NC가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워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홈런 3개 포함 14점을 폭발시킨 NC는 4상 첫 와일드카드 결정전 업셋을 노리던 두산에 14대 9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015년 도입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이로써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9년 연속 4위 팀이 5위 팀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한 고비는 넘겼으니까요. 또 준 플레이오프에 가서 우리 지금 선수들 한마음 한뜻 잘 모아서 또 겁침없이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C는 0대 3으로 뒤진 4회 서호철의 말루포로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어 나온 김영준은 솔로 홈런으로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하면서 창원 NC파크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김영준은 8회에도 승리의 쐐기를 박는 3점 홈런을 보태며 팀 승리의 중심에 섰습니다. 말루 홈런의 주인공 서호철은 6대5로 한 점을 앞서던 7회 2타점 2루타를 보태며 타점 6개를 기록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MVP에 선정됐습니다. 제가 정규 시즌에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마지막까지 함께 있지 못하는 점에 조금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SSG전 또 팀을 위해 좀 제가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야구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사령탑 이승엽 두산 감독은 팀을 포스트 시즌 턱걸이로 이끌었지만 NC의 벽을 넘지 못해 한 경기만에 가을 야구를 접었습니다. NC는 22일부터 정규 시즌 3위 팀 SSG와 오전 3선승제의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내일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5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초호화 멤버를 구축한 부산 KCC와 서울 SK 두 슈퍼팀의 우승 경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2023-2024 시즌 가장 이목이 쏠리는 팀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KCC입니다. 기존 허웅과 이승현, 라거나에 대형 FA 최준용까지 영입하며 초호화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 알리제 존스는 컵대회 MVP를 거머쥐었고 다음 달에는 국가대표 송교창까지 군에서 제대합니다. 일요일 부산 홈 개막전에 10,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기대되는데 허벅지를 다친 최준용이 시즌 초반 결장하는 건 아쉽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슈퍼팀이 결성된 만큼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KCC와 양대 산맥을 이룰 팀은 지난 시즌 챔프전 준우승팀 서울 SK입니다. 국내 최고의 포워드 오세근이 합류했고 안영준이 제대를 앞두고 있어 KCC로 떠난 최준용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오세근 선수도 합류를 했고 저희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작년에 또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슈퍼팀 KCC와 SK의 독주를 견제할 다크호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대표 가드 허운이 전역을 앞둔 KT는 FA 시장에서 문성곤, 신인 드래프트에서 문정현을 새로 영입하며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LG는 기존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한 데다 양홍석까지 영입하며 취약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이 밖에 두터운 포워드진을 갖춘 현대모비스와 DB도 언제든지 4강에 도전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전남에서 펼쳐진 104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종목에서 7관왕 달성이라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광주체육고등학교 2학년 문건영 선수는 영암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81.566점을 기록하며 전국체전 4상 고등부 개인종합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종목인 마루와 철봉, 평행봉, 도마 등 다른 6개 체조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7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발권인데요. 후반기 출납액이 50억 맞습니까? 50억 맞습니다. 한 30%좀 준다 그랬겠지. 나 같으면 너한테 다 쏜다. 엄격한 관리 속에 보관되고 있어야 할 이 담좌 수표가 구미의 한 은행에서 분실된 것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됐다. 낯선 남자들이 구미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짜 도장을 만들어갔고 며칠 뒤 한국은행 구미 지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동은행인데 지불 준비금이 부족해 돈을 인출하러 가겠습니다. 1시간 뒤 대동은행 직원이라며 찾아온 남자들이 9억 원이 적힌 수표를 내밀었다. 한국은행 직원은 의심 없이 가짜 이름이 써진 수표를 받고 현금 9억을 내줬다. 은행 마감 후 담좌 수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동은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대리급 이상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수표이기 때문에 대동은행 내부 직원이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인들이 걸었던 전화의 발신지 추적과 지문 감식에도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IMF 외환 위기 때 대동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한국은행이 9억 원의 손해를 떠안았던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오늘부터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점점 더 추워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는 14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하니까요.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한 출근길 강원 지역 곳곳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 대전 9.7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고요. 여전히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대구 12.7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